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네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국민의힘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동 아프리카를 순방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제 남아공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이펙이 끝나자마자 또 숨가쁜 외교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UAE 방문에 의해서 이제 아프리카로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아프리카가 좀 주목받아야 될 지역이다 하는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뭐 그런 정상회의인데 이 대통령은 첫 세션에서 연설을 통해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할 그런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또 이 다자지 이 무역이 좀 일국 중심의 고립 무역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다 가다 보니까 이것에 좀 폐해들을 좀 지적하면서 특히 확장 재정의 필요성 이것이 한국에서 어떻게 관철되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설에서 주력할 예정이고요. 또 AI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 강화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강조하고 특히 기후변화의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협력 연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희가 쭉 대담을 통해서 여러 이슈들을 얘기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현안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국정 지지율이 지금 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주 대비 1%포인트 올라서 60%대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1년에 이런 해외 순방 그리고 외교 일정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도움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른바 경주에서 열렸던 에이펙 이것이 부분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성과로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론조사 항목을 보면은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외교 성과라고 많이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 분야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G20 참여도 그 일환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G20에서 트럼프, 시진핑, 푸틴 이른바 세계 3강 스트롱맨의 약속이나 한 듯이 불참을 한 것을 저는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뭐 냉전, 신냉전까지 표현을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세계가 점점 불안정한 상태로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그 기선을 꺾으려고 하는 기싸움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른바 다자간 무역 체계를 복원하겠다라고 유성락 안보실장이 그렇게 브리핑을 했거든요. 바로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협정 통행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반작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은 이른바 믹타라고 표현을 하는 준견 5개국, 한국,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가 들어가죠. 또 투르키에 이런 그 중견 국가의 또 맹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서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이 다자 무역 복원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라는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특검 얘기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이 출범한 지 약 5개월 만인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론들이 이거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의권이 뭐 박탈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하는데 좀 선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명의 필수 기본 멤버는 대통령이 이미 정해놨고 그 국무회의에 필요한 어떤 그 실질 심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이런 점들이 갖춰졌다는 것을
예, 2023년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좀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2023년 당시 금방 끝났어야 될 수사입니다. 그리고 예. 실제 박정훈 대령의 수사로서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었고요. 경찰청에 이첩이 돼서 그대로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가 될 만큼 완결된 수사였는데 예. 박정훈 대령이 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나와서 얘기했듯이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것이 꼬이고 뒤틀어진 겁니다. 예. 그 시간이 2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야 이제 바로 잡힌 것이고 그 한 사람의 경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네. 여러 가지 증언 또 물증으로 확인이 됐고 그 예. 내용을 중심으로 특검은 이번에 공소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번에 특검이 이제 기소를 했다는 거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이른바 VIP 경로라고 불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비롯됐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관계는 다 확인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거의 관련자들도 뭐 12명 정도 기소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늦어진 그 갈래 중에 한 갈래가 늦어졌던 것이고 실제 사망 원인 규명과 관련된 것은 이제 수사가 쭉 진행이 됐죠. 그 수사 결과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죠. 예. 임성근 씨가 구속됐는지 여부 이것만 달라진 것이지 실제로 다한 수사는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외압의 실체가 있었는지 예. 그것이 법률적으로 봐서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의 결론이 달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일단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특검은 기소를 했지만 예. 관련돼서는 구속된 사람이 임성근 씨 하나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위압과 관련된 구속이 아니고 예. 위압과 관련된 영장과 관련돼서는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법리상의 문제를 제기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 기소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뭐 적정한지 여부를 떠나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여부는 예. 좀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여요. 예, 뭐 재판의 결과를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개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적합했다 이렇게 또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언론들이 이거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의권이 뭐 박탈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하는데 좀 선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명의 필수 기본 멤버는 대통령이 이미 정해놨고 그 국무회의에 필요한 어떤 그 실질 심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이런 점들이 갖춰졌다는 것을 개엄 당일에 대통령실 CCTV를 제대로 봐달라 이렇게 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개엄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가 적법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게 강변해봤자 예.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개헌과 관련한 그 국무회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라고 총리가 그렇게 시인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국무회의죠. 예. 헌법상에는 반드시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심의를 했느냐?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단 8명만 연락을 해서 제대로 왔다. 그거는 가반수도 되지 않는 인원만 가지고 했다는 것이고 네. 또 실제 사후 계엄 문건을 사후 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록을 작성했다. 사후 문건 작성 그거 이제 수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심의가 부족했다. 또 헌법상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위정하기 위해서 사후에 계엄 관련 문건을 다시 만들었다는 것도 드러나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것을 봤을 때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연락을 못 받고 국무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도착한 국민들 상당수가 도착했다. 이런 측면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변을 하더라도 헌법상의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자가 많았다 하는 부분은 피할 길이 없고 네. 특히 그 국무회의의 심의가 왜 중요하냐면은 대통령이 오판할 수 있는 거죠. 네.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엄을 내리려 하면 당연히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이 이거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강하게 이제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심의 절차를 둔 것인데 예. 그 헌법 정신에도 명백히 반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절차도 안 갖추고 계엄을 내리려 했던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리 강변해봤자 피할 길이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 이 주장을 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국민 여론 이 부분이거든요. 국민 대부분이 이 CCTV 영상을 다 봤더니 거기서 나온 여론들이 국무회의 다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떤 전략이 좀 숨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고 정말 이 절차상 하자가 너무 많다라고 일각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지만 국무위원들,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경제부총리 이른바 대통령이 8명의 반드시 필참 요인은 다 참석을 했다. 그리고 뒤늦게 온 송미령 전 장관을 비롯해서 서너 명이 더 와서 일단 11명 이상의 정족수를 충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많은 예. 국민들이 저걸 보고 국무회의는 거쳤구나. 네네. 이제 저기에서 정말 치열한 그런 토의를 거쳐서 적법성 여부를 논의를 했느냐. 이것은 둘째치고라도 형식적인 그런 요건은 갖췄다라고 하면서 예. 윤 대통령과 아마 변호인단은 여론전에 지금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법적으로 구비되는 요건은 다 갖췄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반국가 단체의 척결을 위해서 예. 이거는 큰 중대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도 또 이 증인에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 전화가 몇 번 와서 뭔 일인가 해서 가서 보니까 머릿수 채우느냐고 불렀구나 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회에서 치열한 어떤 그 토론을 벌이는 것 같지는 제가 보기에도 좀 미흡했다라는 상황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을 지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게 국민들께 어떤 식으로 충분했다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아마 이 참작을 다 하실 겁니다. 그게 네. 바로 재판부의 어떤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이 계엄 재판은 계엄 재판의 핵심 요인을 재판부에서는 면밀하게 지금 따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예. 글쎄요,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전략이 통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내란 재판에서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과 또다시 마주쳤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싹 다 잡아드리라고 한 것은 반국가 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반국가 단체 나는 그때 예, 반국가 간첩이라고 단체 하셨습니까? 그럼요. 간첩을 아니 잡아드리라. 나는 누굴 저는 잡아드리라고 하신 겁니까? 간첩이라는 말도 안 썼고 예, 그럼 누구를 잡아드리라는 반국가 겁니까? 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예. 내 그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고 네. 증인은 그 내가 다 잡아드리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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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거기까지는-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 분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홍장원 전 차장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왔죠. 나와서 굉장히 작정한 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하고 또 막 반박하고 막 질문을 하기도 되묻기도 막 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을 일단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증인 신문을 다시 보는 것 예. 같았고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는 더 빈약해지고 더 억지 주장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뭐 본인이 확인한 것처럼 싹 다 잡아드리라고 홍장원 차장에 연락한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날 밤 그 시간에 갑자기 간첩, 반국가 단체라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 그 직후에 여인영 방첩사령한테 전화해서 예. 그 명단을 받은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앞뒤 전후의 사실관계라든가 다른 진술 또 체포 명단은 홍장원 차장의 메모뿐만 아니라 영인원 방첩사령관의 전화기 안에 메모에도 있었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도 전달이 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홍장원
차장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증언한 내용들의 신빙성만 탄핵을 하면 이 사실관계를 번복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예. 터무니없고 어림없습니다. 이 재판은 공개돼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요. 보면 볼수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만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장원 2차장으로서는 저렇게 나올 것이라는 걸 당연히 예측을 했을 것이고 예. 본인이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실관계는 어떻게 보면 너무 명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강조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얼마나 헛맹랑한지가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막 대화 공방을 듣다 보면은 사실 공방이 오가다가 결국에 얘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한 그 대상은 사실상 이제 반국가 단체를 뭐 지칭한 것처럼 이제 얘기가 흘러갔는데 거기에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되묻는 거죠.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물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간 좀 당혹스러운 이제 표정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세요? 근데 저거는 이제 그 윤 전 대통령 측이 질문이 예. 그러니까 이 증인에 대한 신문 전략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홍장원 씨는 이제 본인이 경험한 내용 위주로 물어서 예.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차단하고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명단과 예.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과정에서 나온 사실과는 분리시켜서 예. 각각의 의미를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마치 합쳐서 지금 그 홍장원 씨는 계속 답을 하잖아요. 역질문을 하고. 예. 저렇게 되면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거기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홍장원 씨가 이전에 그 계엄 이후에 국회 정보위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한 말처럼 싹 잡아들여 그래놓고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맞은 윤 전 대통령 질문 취지 그거예요. 대공수사권 얘기가 나온 걸로 볼 때 네. 나는 간첩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다. 당신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묻는 예, 건데 예. 그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그 경위를 보면 돼요. 예. 홍장원 씨한테 물을 거는 네. 당신이 먼저 여인영한테 전화했냐 여인영이 먼저 전화했냐. 제가 볼 땐 그때 홍장원 씨가 얘기한 걸 토대로 보면 홍장원 씨가 먼저 전화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여인영 씨가 한두 번 안 받고 세 번째 통화가 됐나 하여튼 그래서 통상은 명령을 하달받는 또는 대통령의 지시를 간접적으로 하달받는 형태하고 약간 다르게 예. 통화가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그 통화 내용이 뭐였냐 이런 것들을 물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마치 너무 급하게 그 두 개를 분리하지 않고 홍장원 씨가 경험하고 대통령 같이 경험한 내용과 네.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분리해서 묻지 않다 보니까 저게 홍장원 씨의 역질문을 허용하게 되고 거기에 의견이 포함되게 되니까 이게 그 반박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의견을 반박하는 건 불가능해요. 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데 그다음에 여인영 씨가 했던 얘기를 종합해가지고 예. 이 명단에 이 사람이 그러면 반국가 단체입니까라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거는 신문 준비 차원에서 조금 미흡함이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과의 공방 중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 관련해서인데요. 영상부터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저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예.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방첩사령관 혼자의 생각이란 그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십니까? 아니고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정치인 명단을 불러준 게 이제 자신이 아니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었다. 이제 자신의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홍정원 전 차장이 그러면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시는 겁니까? 이렇게 또 되받아 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너무나 이제 자신은 전혀 정치인 체포명령 불러준 적이 없고 예. 연영 사령관이 알아서 홍장원 차장에게 불러준 것일 뿐이다. 네.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군이 실제 이재명 당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까지 체포하러 나섰지 않습니까? 군이 실제 국회까지 왔어요. 예. 그런데 그 도대체 군도 출동한 군도 또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뭐 그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척 하면서 시간을 끈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태하는 식으로 해서 예. 그 작전을 늦췄다는 것인데 자, 아무리 보더라도 이 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 예. 어떻게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러 나설 수 있느냐. 이런 상식적만 봐도 예. 윤 대통령의 이 진술 자체가 얼마나 거짓인지를 나오고요. 특히 그 당사자인 홍장원 차장은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의 책임을 떠넘긴 듯한 이 비겁한 태도, 예. 또 기만적인 은행 이런 것에 너무나 붕괴해서 피고인이라는 용어까지 썼지 않습니까? 예. 호칭 자체를 존칭을 완전히 생략해 버렸죠. 예. 전 대통령이란 얘기도 안 하고, 안 하고 이제 그냥 윤석열 전 피고인이다. 대통령에 피고인이다는 대해서 말은 피고인이다. 당신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예. 나한테 사실상의 체포 명령을 내린 분 아니냐, 내린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실제 결정적인 것은 여인영 사령관과 상의해서 다 싹 잡아들여. 예. 여인영 사령관과 상의해서 잡아들여. 그래서 통화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인영이 8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것이죠. 이 인간관계로 보면은 예. 명백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령 때문에 정치인 체포에 나선 것이다. 예.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자신이 그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게 아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이 알아서 한 거다라는 식의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계엄 정국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보여준 그 언행, 이것은 제가 크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보여준 그 말의 어떤 그 오락가락, 그리고 이 메모를 어떨 때는 자기 사무실에서 썼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뭐 거리에서 가로등 밑에서 썼다라고 또 이렇게 자꾸 번복을 하고, 그래서 계엄 초기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그 주된 역할을 한 것이고요. 네. 12월 3일 날 계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저 홍장원 씨가 해임된 게 12월 5일입니다. 예. 바로 계엄이 나고 이틀 만에 해임이 됐는데요. 아마 그 해임한 거를 갖고 상당히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억가심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 왜 나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라고 하는 그런 예. 감정이 밑에 깔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행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바로 저 화면에 나온 그거에 대해서는 홍장원 씨가 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로 이 역습 질문을 하고 있고요. 피고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당신은 전 대통령이고 나는 국정원 차장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예. 당신은 피고인이고 여기는 엄연한 법정이다. 진실 규명에 나는 최소한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국가 단체 8명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을 주도한 게 아니지 않느냐.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이 불러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방첩사령관 외에는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 일개 삼성 장군이 그런 사람을 여당 대표, 국회의장을 얘기를 했지 않느냐라고 요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의 어떤 해임을 주도한 윤 대통령에 대한 억하심정이 그대로 반로가 돼 있고 최소한도 전날에 어제 저 법정에서는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여실히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예. 말씀만 더 드리면은 실제 이제 이 재판에서는 뭐 아니고 다른 재판에서 드러났지만 얼마 전에 각종건 특전사령관이 내란 재판에서 10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당시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또 진술까지 했고요. 또 여인영과는 작년 6월부터 각종 이제 회식 자리나 만남 회동에서 계엄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그 뒤로 수시로 모여서 계엄 준비를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여인영이 불러줬던 그 명단은 당연히 윤석열의 지시 때문에 했다라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재판과 진술이나 증언에서 다 드러나는 사실이다 하는 네.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사실은 변호인이 이의제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홍장원 씨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윤 전 대통령과 여인영 사이에 어떤 내용의 소통이 있었는지를 홍장원 씨는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서 난 이게 들었다라든가 예. 언론 빼고 예. 누구로부터 들어서 난 윤 전 대통령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뭐 지시 명령을 내렸다는 걸 누구로부터 들었다라든가 이 정도가 해야 증인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저 의견을 말하도록 그냥 그대로 변호인들이 방치했던 부분이고 저 부분은 의견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뒤에 지금 저분이 얘기하는 거 홍장원 씨가 얘기하는 거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에요. 내가 볼 때 뭐 이런 지휘 구조나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이건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지 본인이 저기서 저런 얘기를 다 하도록 변호인이 저걸 제지하지도 않아요. 네, 문제가 있죠. 예. 그러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임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나왔을 거냐. 네. 이러면서 갑자기 해임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건 아마 이제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포괄적으로 탄핵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억하심정으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거나 예. 사실을 부풀려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어필을 하는 거고 한편 그 이면에는 내가 탄핵당하기 전에 당신의 태도하고 내가 탄핵당한 지금의 당신의 나에 대한 태도하고 다른 것 아니냐 이게 또 깔려 있는 거죠. 예.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대통령님이라고 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피고인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예.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권력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뭐가 같이 함축되어 있는 예.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좀 제대로 반박이나 변론을 못한 측면이 있다. 아쉬움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홍장원 전 차장과도 설전을 이어갔거든요.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증인은 해외안보 정보 수집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우크라이나 파견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내 금융 파트에서 근무하는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을 데리고 갔죠.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저희 직원인데요. 맞죠? 네. 제가 설명하려는데 설명할까요? 맞죠? 국내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시간은 주셔야죠. 해외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북한 정보부서도 데려갔고요. 경제안보국의 몇 명을 출당 침해 포함시켜라. 파견에는 베테랑 요원인 2급 내지 3급 요원을 데리고 가는데 그렇지 않죠. 뭐 다 늙은이만 데려갑니까? 도리어 혼자 전쟁터에 가는데 팔팔한 직원들 데려가야죠. 지금 김계리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폐간된 언론 아닙니까? 다음에 저기 증인의 아까 그 헤드라인에 보면 다 끝난 얘기인데 왜 자꾸 그걸 증인 당시 술이 많이 돼서 대통령과의 통화를 잘 기억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만취가 됐길래 대통령이 얘기한 걸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이 우크라이나 출장 갈 때 이제 국정원 직원으로서 같이 갔던 얘기를 이제 꺼내면서 홍장원 전 차장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나왔거든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전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조금 전에 해임 문제 언급도 그렇고요. 예. 김병기 의원과의 특별한 관계 이걸 부각시켜서 네. 홍장원이 허위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거죠. 그런데 맥락상 연결이 돼야 그나마 이제 그럴듯한 증인 신문이 되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파병에서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그 임무차 동행한 것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문제를 거론하는데 예. 재판부 이 지기현 재판장까지 헛웃음을 칠 정도로 무의미한 뭐 홍장원 개인에 대한 공격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날 예. 당일 불과 몇 시간 동안에 있었던 세 번의 통화 내용이고 그게 명단, 체포 명단으로 나와 있고 그 체포 명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영 이 방첩사령관의 메모라든가 다른 곳에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예. 증언의 신빙성은 매우 높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대로 신빙성이 인정됐습니다. 저런 취지의 증인 신문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과정에서 똑같이 있었는데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의미한 이 증인에 대한 공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참다 이 홍장원 차장이 피고인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반문하는 태도로 나가는데요. 예. 최소한의 존중감조차 스스로 이제 깎아내리고 있다. 그냥 오로지 본인이 이 책임을 어떻게 면하기 위해서 본인의 부하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거나 저렇게 국가를 위해서 그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홍장원 차장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네. 하려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표현대로 비루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근데 들어요. 이제 저게 변호인들의 변호를 한번 하자면 예. 변호인들의 왜 변호를 한번 그랬을까? 하자면 아마 예. 제가 그 변호인들의 그 이 신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엄청 오래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홍장원 씨가 그날 그 대통령이 저런 통화를 한 이후에 예. 그다음에 여인영 사령관과 모종의 통화를 한 이후에 사실 본인이 이제 국정원장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이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한테 상의하자라는 말도 했다고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부분도 물어봤을 거고 그다음에 박선원 의원과 문자 주고받은 것도 물어봤을 겁니다. 이게 민주당과 어떤 연관이 그렇죠. 있는 거 왜 아니냐 그게 이런 하필 식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무슨 한 거죠.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냐라고 또 물어봤을 거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된 부분이 왜 국회 보고 안 했냐잖아요. 근데 국회 보고에 왜 그렇게 안 했냐 이 부분도 물어봤을 수 있어요. 당신은 왜 국회 보고 안 했냐. 그게 중차대한 건데 그런 명단을 받고 그런 헌법상 국회의원들 뭐 체포와 관련된 명단을 당신이 파악했으면 왜 국회 보고 안 했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을 텐데 저분은 이제 약간 좀 화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분 발췌해서 저희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변호인들은 많은 부분을 질문했을 거고 제가 말한 이런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내란 혐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제 이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저 부분은 사실은 직접적 관련은 없어 보이고 예.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은 이전에도 많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예. 부적절한 것으로. 근데 저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그렇게 좀 정치적 중립을 어긴 당신은 그런 어떤 약간 편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할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예.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건데 네. 사실은 안 들어갔어도 되는 질문인 것 같고요. 또 그렇기로 술 했다. 부분도 예. 저렇게 술 취했냐라는 부분은 물을 게 아니고 네.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 얼마나 마셨냐 보통 주량이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좀 통상은. 객관적인 답변이 나오도록 그래서 아마 그 네, 유현석 유도를 했어야 변호사의 그 되는데. 이전에는 예. 그런 질문들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먹어서 술 취한 것 아니냐라는 것을 네. 맨 마지막에 했는데 그것만 저희가 따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통상 그렇게 질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인들을 이제 변호해 주셨습니다. 벌써 이제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이제 곧 있으면 1년이 돼 갑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또 100일을 맞게 되는 날이거든요. 어떤 얘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궁금해집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사람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끝내려 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예. 벌써 이제 1년이 돼 가고 있네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 1년이 돼 가는데 장동혁 대표가 과연 그날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여쭤볼게요. 네, 12월 3일 분명히 어떤 메시지는 나올 겁니다. 12월 3일이 비상계엄 1년뿐만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요. 어떤 식의 메시지, 강한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의 어떤 그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거에 방점이 두었다면은 네. 이 그 방향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른바 중도까지 아우르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오히려 중도층의 그 민심은
국민의힘에 그렇게 선뜻 주지 않는 그런 걸로 수치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하는 중진 의원들의 어떤 간담회 표현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 수용을 할 것인가가 지금 지도부의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저 화면에는 오늘 2시에 부산에서의 민주당의 사법 파괴 예. 항의 집회입니다. 그리고 5시에는 울산, 오늘을 중심으로 네. 전국 10개 시도에서 잇따라 지금 그 집회가 돼 있는데요. 이것이 비단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에 대한 메시지도 이제 서서히 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네. 12월 3일 날 메시지는 중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믿고 함께 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투쟁 강도를 좀 높여가는 모습인데요. 아마 중도를 향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12월 3일에 그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국민분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질 수 있는 어떤 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뭐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취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라는 어떤 과정의 의미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이 한 얘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까지도 좀 밝혀야 한다면서 계엄에 대한 사과를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요구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최근까지의 그 언행을 보면 예. 유감 표명 수준까지는 뭐 갈지는 몰라도 전령까지는 갈 수가 없을 것이다. 갈 수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실제 장동혁 대표는 친윤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고 당대표로 되었습니다. 예. 또 그 당대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는 발언까지 했고 또 그 뒤에 비공개 의총에서 매우 전략적인 판단 하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라도 또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정치적인 태도를 봤을 때는 전령까지는 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지고 네. 오히려 뭐 중도를 아우른다라고 하면서도 애매모호하게 뭐 계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 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뭐 합리적으로 하겠다라는 그 말 자체가 섞이면서 예. 그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는가. 오히려 저는 주목하는 것이 12월 3일의 메시지보다도 예. 내년 1월 초에 있을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소위 말하는 당원 게시판 지금 처벌해 달라는 그 당 관련 기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리심판원에서. 자, 그 기구에서 저는 오히려 처벌 가능성, 징계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장동혁 대표는 어떠한 조치도 긍정적인 조치 또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1월 초에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징계 결과가 오히려 더 주목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네. 짧게만 보완을 좀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른바 핵심 지지층을 보듬는 것과 외연을 확장을 하는 즉 중도 보수 쪽의 외연을 확장하는 거하고는 이율 배반적인 그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한쪽을 취하면 한쪽은 버려야 된다라는 게 좀 어렵지만 같이 갈 수 있는
동행 카드도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정당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변모를 하자. 지금까지 연이은 총선을 비롯해서 대선을 계속 지금 패배하는 그런 정당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기는 정당으로 그래서 결국 종국에는 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다시 정권을 획득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바로 장동영 대표뿐만이 아니라 당원들이 갖고 있는 아주 절박한 표현이거든요. 제 지역구가 충북 청주입니다만은 바로 지금 그 중진위 회의에서 이대로 가다간 개구리가 서서히 죽는 것처럼 다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엄태영 의원 지역구가 바로 충북 제천입니다. 충북에서는 가장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인데도 지금 그렇게 이제 절박하거든요. 이 큰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진들의 목소리가 다 전달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가느냐 이 숙제만 남은 것입니다. 이게 더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중도도 잡고 외연 확장도 하고 그러니까 집토끼도 잡고 산토끼도 잡으려면 같은 목소리가 나가야 된다,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할 거다. 이런 목소리를 그러면은 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목소리를 낸다면은 중도와 외연 확장 다 동시에 네. 가능해지는 건가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변인으로서 비대위 회의에 자주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비대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갔습니다. 비상계엄 이거 두둔할 생각 없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 상황을 확실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 4월 4일 탄핵에 대해서도 헌재 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나갔습니다마는 바로 민주당 세력에 의해서 그거는 진실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폄하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번 12월 3일을 위해서 더 같은 고강도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탄핵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 이런 말까지도 나올 수 있을 그렇습니다. 거라고 절연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지금 많은 국민들의 이해를 할지 그게 지금 숙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그 국민의힘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요. 윤 대통령의 윤어게인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그 분들은 아주 극소수에 분명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이 설 땅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절연이 이미 돼 있다. 그리고 또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원도 아닙니다. 1호 당원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절연은 이미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절연을 증거를 대라. 어떻게 해야 완전히 절연을 한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그런 수준을 맞추는 거에 대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절연을 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동원 대변인님께서. 그런데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민의힘은 지금 충분히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절연의 그 방법이 사실은 저는 그 프레임에 말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윤 전 대통령은 5월 달에 이미 탈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동조하거나 목소리를 같이 가져가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매일같이 재판 진행 상황은 중계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내랑 프레임을 걸어서 오히려 절연을 못하도록 민주당이 그렇게 계속 접착제를 붙여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절연의 그런 어떤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오히려 개업을 사과하는 그 방법이 계엄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전횡을 초래했다. 현재 그 모든 헌법의 어떤 권력분립 제도를 파괴하는 이런 민주당의 행위를 우리가 막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막아가겠다. 무능력해서 죄송하다. 여기에 사과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과거로 가가지고 계엄 때문에 그 사과로 일단락되는 이런 게 아니죠. 그 계엄 때문에 현재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갔고 민주당이 정권 가져가서 헌법을 해체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못 막고 있다. 무능력해서 죄송하다. 여기에 사과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의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과거에 대한 사과는 하나의 곁들여진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과거의 사회에 만약 천착하게 되고 과거 사원 여부, 정도 여부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게 되면 당내 분열이 또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도 사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사실상. 그리고 사과를 이미 했고 그런데 또 하라고 하죠. 이거는 만족시킬 수 없는 사과 요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 관련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도 고민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네. 현재 민주당의 저런 전행 이런 것들을 견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힘을 주면 이 부분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대로 어떤 기조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지 과거와 관련된 싸움을 2017년도 해봤어요. 4년 갑니다. 4년 2020년도 4월 달에 비로소 보수가 완전체가 됐어요. 예. 지금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아마 많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또 한동훈 전 대표가요, 최근 여러 국면마다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론스타 취소 소송 승소 이후에는 여권에서마저도 좀 칭찬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취소 소송, 그러니까 항소한다고 할 때 승산 없다.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저는 솔직히 보면 좀 황당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때 왜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만약 졌다면 김민석 총리 나왔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예. 이거는 한동훈 재산 압류해서 그 돈 뺏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어요. 네. 잘한 건 잘했다고 또 한번 얘기해 줘야지. 대한민국 시스템의 승리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잘했고. 네. 론스타 취소 소송 승소 관련해서 사실 여권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칭찬이 나왔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거둔 성과였다. 이렇게 좀 자찬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 여권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 잘한 건 잘한 거다. 좀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저 한동훈 전 대표도 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중도 확장을 한다는 것이 납득할 수가 없고요. 네. 한동훈 대표 잘하셨죠. 그날 소송 결과 발표 직후에 당연히 국민들이 궁금해할 상황이고 또 성과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한 것일 뿐 네. 그것을 누구의 성과라고 가르기 위해서 한 발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받았죠. 왜 숟가락 얹냐. 그러면서 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이 된 겁니다. 네. 그 다음부터 뭐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 그때 객관적으로 이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인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제 더 큰 이자 비용을 물 위험이 더 크다는 지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결단한 것 잘했습니다. 평가하고요. 그게 이번 결과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실제 어쨌든 죄송합니다. 또 다른 측면은 그 소송은 어쨌든 법무부 국제 담당 부서에서 끈질기게 이루어졌고 그 소송을 담당한 또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거를 끝까지 잘 관리한 이 정부가 함께 만들어간 것이죠. 예. 그중에서 공을 가장 치자면 저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공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없을 수 있었던 그 소송을 시작한 것 자체에 크게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자꾸 스스로 이걸 전체적 논쟁으로 끌고 가서 본인의 성과를 깎아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흠집 내려는 수단으로 왜 이걸 이용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네. 앞으로도 그렇고 이 직후에도 그랬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이 성과와 이거는 칭찬 많이 드리고 할 테니까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 논쟁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치적 논쟁으로 이끌고 간 거는 한동훈 전 대표라고 이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때 그날 그거 발표하면서 누구의 공이 어떻게 이런 거 발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상당한 국고 손실을 막았다는 것 그리고 법무부가 그걸 잘 이끌어 왔다는 것을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4천억에 이르는 국민 세금의 유출을 막은 거기 때문에 정부 대표가 발표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곡해해서 어디다 숟가락 얹어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결국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곡해한 적은 없어요. 만약에 그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발표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것까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김 총리가 대한민국의 쾌거였다 이랬으면 문제 제기 못하죠. 하지도 할 이유도 없고 이재명 정부의 쾌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이재명 정부의 쾌거입니까? 변론 종결도 이미 이재명 정부 탄생 전에 이루어졌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대한민국의 쾌거였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은유적으로 숟가락 얹으려고 했던 부분은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확히 사실관계 바로 잡은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겸연쩍으니까 한동훈 대표 잘했다라고 또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팩트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 화면 김민석 총리가 이 발표의 주체가 된 게 바로 정쟁의 시작이 됐죠. 저걸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라고 이렇게 한 거가 저는 시발점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무슨 한동훈 대표의 공이다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4천억 국부가 유출된 것을 막았다. 이게 대한민국 그리고 법무부 직원들 참 이 정도야 되는데 대뜸 한다는 얘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라고 하는 거에 정쟁의 시발점이 된다. 왜 하필 가만히 있던 종묘도 가고 뭐 이 광화문에 어떤 무슨 또 이 상징물 거기도 가서 시비를 걸고 하면서 정작 저 이 합의문의 발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부로 한다. 글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이 서울시장 내년 지방선거에 마음이 더 있지 않느냐라는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것은 너무 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참 애처롭다. 눈물겹다는 그런 이제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왜죠? 아니 대장동 항소 포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또 여건을 하루에도 뭐 페이스북에 엄청난 글을 올리면서 공격을 하고 사실 불과 얼마 전에 박종원 전 사령관이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라는 진술이 남았는데도 그에 대한 그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그냥 태연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걸 참으면서 또 대여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동훈 대표의 뭐 잘하면은 또 잘했다라고 자당해서 좀 먼저 해줘야 되는데 물론 뭐 숟가락 얹지 말아라고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한동훈 대표가 하루 이틀 좀 기다리면 본인이 자연스럽게 공직사가 아마 부각이 될 건데 성급하게 정쟁적으로 이끄는 것도 잘못이지만 자당에서조차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당에서 잘한 거는 잘한 것이다. 총리도 다시 말을 복구해서 뭐 공이 있다. 라는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그 장동혁 대표든 또 원내 대표든 또 김민수 최고위원은 심지어 뭐 한동훈 대표를 보고 자기 공직사를 위해서 한가롭게 아주 한가롭게 자기 공만 내세우는 옹졸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또 공격까지 받는 처지가 됐어요. 이런 걸 보면 참 그 내년 1월 달에 그 당원 게시판 징계권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까지 당에서 핍박을 받는 그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데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전련이라든지 말 한마디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친윤 주류 일색인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이 반응들이나 태도가 합리적으로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저희는 2022년도에 나머지 2천억, 2,800억 정도였는데 이자가 불어서 4천억이 된 거죠. 이 부분을 추가로 가져오자라고 결정한 게 한동훈 장관이 잘한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사실 2013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6조 원을 청구했는데 거기서 거의 다 이겼고 4.6%만 남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고생한 거죠. 그 사이에. 역대 정부의 많은 공무원들이 영속성 있게 고생을 다 해온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 8월 달에 한동훈 장관이 또 선택을 잘 하셨던 거고 이 모든 것들이 곁들여져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공무원들이 공이 큰 거죠. 근데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니네가 잘했는데 우리가 잘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걸로 보여져요. 그렇죠. 이제 뭐 많은 분들의 공이 쌓여서 이제 그 승소 결과를 이끌어 온 거긴 할 텐데 말씀하신 거는 이 부분입니다. 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칭찬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인가? 왜 이 부분을 잘했다고 해주지 않는 것인가 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안 관련해서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먼저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이 우리 정부의 성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4천억여 원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여권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칭찬을 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만 좀 쏙 빠진 채 예, 지금 공을 얘기를 하고 우리 있거든요. 앵커님, 혹시 네.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니, 뭐 시선이 특별한 있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한동훈 이름을 배제시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각급 회의라든가 이럴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잘했다 하는 얘기가 여러 곳에서 실제로 나옵니다. 일단 화면에서 저렇게 특정인의 어떤 최고위원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을 지금 이 이슈로 하이라이트를 삼으니까 왜 한동훈을 일부러 빼는구나라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론스타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무조건 빼자라고 하는 게 당 전체의 기류로 돼 있다. 이것은 팩트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을 당시 법무부장이 한 거는 잘했다. 그래서 4천억 대장동 지금 항소 포기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 더 크게 이게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당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일부에서는 이 한동훈 그 개인보다도 공무원 전체 그리고 그 당시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 수사를 했던 수사팀 이런 분들한테 더 스포트라이트를 가는 그 발언을 하는 거 되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을 더 쟁점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당내 전체의 기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뭐 국민의힘에선 충분히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를 일부러 그런 건 합니다.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대표가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해서 토론을 하자고 한 상대가 바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앞서서 한동훈 전 대표가 토론을 제안을 했지만 이 부분을 거절하고 장동혁 대표와 토론을 하겠다라고 나온 건데요.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씨는 토론을 제안하기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본인은 그 대장동 수사와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부터 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토론 얘기하신다면 장동혁 대표께서 하자 그러면 제가 뭐 어디든지 하겠습니다. 예, 원래 토론을 먼저 제안했던 거는 한동훈 전 대표인데 한동훈 전 대표와는 토론을 안 하겠다. 그러고 이제 장동혁 대표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여기에 이제 정청래 대표도 같이 합시다라고 나온 상황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저 발언을 조국 대표가 한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이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만약에 내년 지자체 부산시장이 나온다면 네. 북합에서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네. 일각에서는 한동훈 조국과 한동훈의 보선 국회의원 대결 뭐 이것을 또 염두에 두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이제 저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했다. 한동훈 대표는 부산과는 전혀 인연도 없는데 왜 부산에 요즘 자주 오느냐에 대한 어떤 견제가 깔린 그런 발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장경욱 대표를 이야기하느냐. 본인은 굳이 논리적으로 딸려서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한동훈 대표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1야당의 대표와 토론을 함으로써 본인이 법여권 전체에서의 어떤 대표성을 정치적으로 확보하려는 막 그런 그 의도도 있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변호를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특히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을 향해서도 우호적인 인식을 좀 받아보겠다는 막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예, 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막 뜨고 있는 상황이 불편해서는 아닐까요? 그렇게는 안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도 이렇게 핍박받는데 떤다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견제가 아닌지. 뭐 발언을 많이 해서 보도가 일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거나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뭐 좀 사그라졌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이 6년 7개월 만에 내려졌죠.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한테 유죄가 선고됐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는데요. 이를 두고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
정치적인 여한 정황 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에 있어서 좀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네,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정의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좀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렇게 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간 좀 평가가 다른데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이번 판결 보셨는지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님께. 그러니까요. 이 1심 법원이 유죄 인정하는 범죄 혐의 사실들의 쭉 내용, 그 전담부 판결 내용을 보면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돼도 당연할 만큼 굉장히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꾸짖습니다. 예. 범죄 내용은 뭐냐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 공동강금, 폭처법상 공동폭행, 뭐 국회법 위반 등등 해서 법률 위반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네. 그 행위 내용도 죄질이 무겁다는 게 평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는 게 맞습니다. 법률에 대한 어떤 이 책임은 그에 비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고려가 있을 수 있지만 양형에서 근데 1심 재판부의 양형 고려 요인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적 고려를 하니까 저렇게 유죄 판결을 받고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도 부족할 판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한 거가 정당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민주당의 독재 저지선을 사법부가 만들어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사법부하고 지금 재판 거래한 거 아닙니까라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참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한 결과다.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 내용 중에서도 민주당의 국회 전행에 대해서 질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거기에 주된 취지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정치권 그 행태에 대해서 질타를 했으면 반성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보여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론 변호사님 말씀처럼 잘못했죠. 국회 선진화법상 저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는 뭐냐면 자 동물국회로 할 수 있는 이런 거 엄벌 취할 테니까 대화 타협을 통해 수기 과정을 거쳐라.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도 신설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 그거 무력화시키잖아요. 민주당이. 사람 탈당시켰다가 무소속으로 넣었다가 하여튼 5분의 3 넣고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저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규칙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되는 것을 어긴 거예요. 그래놓고 저걸 그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패스트트랙 빨리 하고자 올린 거거든요. 자 거기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뭐 사개특위 위원 중에 오신환 의원을 의사표시를 반대한다고 의사표시가 페이스북에 오르니까 그분을 또 빼버립니다. 네. 그리고 권은 의원도 빼요. 자 이런 식의 반칙이 난무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는 소수 야당의 권리였다 이런 취지의 정치적 동기를 인정했던 부분으로 보여지고 저는 이거는 양자 다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한쪽에만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무도한 부분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전제가 뭐냐면 민주당도 국회 선진화가 돼야 되는 거죠. 한쪽만 선진화돼서는 되겠습니까? 예, 그렇네요. 일각에서는 저렇게 지금 저 당시에 빠루까지 등장을 하고 제가 저 당시에 있었는데요. 빠루는 나경원 의원이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누군가 이걸 듣고 쓰려고 했다라는 걸 들어보인 거지. 그게 빠루 나경원으로 이미지가 찍힌 거예요.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나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빠루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저 부분은 확실하게. 그러면은 의원들 감금한 상태에 대해서는 저 감금도 최입의 의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을 빼고 최입의 의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사보임 해가지고 최입의 의원실에 몇 분이 들어가 계셨어요. 그때 몇 분이 있는데 그때 이게 물론 법리상 감금은 맞지만 실제 그 정도의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나가려고 하는 것도 다시 잡고 했는데 그 잡음의 정도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금죄 감금이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약간 의원들끼리 그 친부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야, 나가지 마 이렇게 말리고 하는 과정이 감금으로 된 것이지 저게 소위 말하는 감금죄 감금의 정도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의 재판부가 아주 고심한 흔적이 저는 대단히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이 4년 이상 지금 이게 시간이 걸린 것도 걸린 것이고요. 이른바 벌금형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센 벌금형이 나왔습니다만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를 시켰단 말입니다. 예. 저는 저걸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른바 지금 현재 아주 강력히 진행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 또 사법의 정치화, 이게 지금 왜곡이 돼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불러지고 있는데요. 이 정치의 사법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였다 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이 의원직은 유지를 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배에 대한 벌금형은 고강도로 때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 재판부의 군해를 그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다음 주에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 그리고 빠르면 12월 중에 또 마찬가지로 판결이 나오거든요. 예. 이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아마도 민주당이 이것을 뻔히 알고 조금 전에 그 최고위원이 이번에 검찰은 항소하길 바랍니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한 거, 글쎄요, 저런 말이 저렇게 술술 나올까요?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는 그런 순간이 참 참담합니다. 예, 지금 이제 관심은 검찰이 과연 항소를 할 것인가 이 여부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연관지어서 검찰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항소를 해도 안 해도 좀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 이제 별개의 사안이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국회에서 폭력 사태에 대한 판결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저는 나경원 의원의 그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해준 판결이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아니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본인이 어떤 뭐 피해자 코스프레 하듯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그걸 강조하려면 국회에서의 그 일어났던 폭력에 대해서 네. 어쨌든 본인들이 주도해서 당시에 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수처법, 결국 지금 공수처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또 연동형으로 선거법을 바꾸려는 거 관철은 안 됐지만 국민들은 상당히 그 명분 있는 선거법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안가를 점령하고 점거하고 또 상당한 폭력을 행사해서 거의 국민들에게 선진화법 이후에 조금 조용하던 그 국회가 정말 이런 그 폭력으로까지 얼룩질 수가 있느냐. 정치에 대한 불신, 국회에 대한 불신을 엄청나게 가져온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사과를 하면서 또 본인들이 무슨 어떤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모습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예. 상당히 개탄스럽다. 물론 저희 당 의원들도 이제 곧 또 재판이 있을 겁니다만 예. 그래서 함부로 사실은 의원직 상실형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또 처지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이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자유민주 질서를 이렇게 지키게 해줬다라는 식의 반응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편이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슈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초반에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하고 오늘 이제 G20 정상회의를 위해서 남아공에 이제 도착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민주당 내에서 또 시끄럽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의원님, 김병기 원내대표 화난 것 같던데요.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하라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원내와 더 잘 소통하고 앞으로 더 상의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감당은 잘할 수는 있으신 거죠? 아니, 뒷감당 잘할 수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예, 일단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사건 포기에 반발한 18명의 검사장들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왔더니 지도부가 사전 조율이 없었다. 이렇게 또 불만을 표했고 여기에 김용민 의원이 소통한 바 있다. 뒷감당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재반박을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 순방 기간에 좀 지도부에서는 자제합시다. 웬만하면 정치 얘기, 정쟁 불러올 수 있는 얘기 좀 하지 맙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법사위원들이 좀 돌출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지금 강경 행보를 보이니까 당내에서 약간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엇박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 방금 그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네. 김용민 의원이
뭐 치받듯이 한 발언이 아니거든요. 잘 해결될 겁니다. 소통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예. 하는 식으로의 어떤 순화된 그런 발언이었죠. 네. 그래서 엇박자 또는 뭐 충돌 이런 거 표현은 좀 과하지 않느냐 봐지는데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를 사전에 하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뒷감당을 해라라고 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이고 예.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제 몇 달 전에 보면 유엔 총회 때 그 여러 가지 연설들이 갑자기 뭐 재판과 관련된 법사위의 주장 때문에 가려지기도 하고 또 에이펙 성과가 또 바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을 때 또 뭐 재판 중지법 때문에 또 뭐 또 논란이 있어서 예. 이제는 좀 순방 중에는 좀 논란하지 말자 예. 하는 그런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그런 그 법사위에 의원의 어떤 행위 아니었냐 이렇게 본 것이고 예. 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꾸 법사위의 고발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는 모양새 이런 수순은 여권 전체에 부담스럽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 또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사를 표명한 만큼 예. 법무부 장관에게 뭔가 좀 맡겨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깔려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단체당 선거에 나가려면은 강성,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에 어필을 해야 살아남는다. 법사위에 유독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현희 등등 지방선거에 출마를 할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저런 사단이 벌어지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예. 아무튼 뒷감당은 민주당이 잘 알아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거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지금 발언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지금 법사위 의원들은 실제 이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배치된 분들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저런 입장들이 그 원내대표 입장이 다른 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어느 시점에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예.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번에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은 다르지 않다. 다만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여론을 설득해가는 과정, 이런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의 어떤 경고, 문제 제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토요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